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5화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예, 자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되게 뭐 바쁘다고 들었는데. 네, 아주 약간 바쁘게 지냈습니다. 자유인님의 모토하고 좀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어쨌든 너무 자유로우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죠? 네. 조금씩 바빠지는 건 뭐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막 바쁘게 살면 막 힘들고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네, 바쁘면 바빠서 힘들고 안 바쁘면 마음이 힘들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꼭 의도하고 이렇게 주제를 정한 건 아닌데 오늘 네. 주제가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거든요. 네. 자유인님은 뭐 평소 뭐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하시다가 아, 사는 게 정말 힘들구나라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뭐 여러 번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예. 저는 사실 그 계획을 세워놓고 네.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은 근데-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어기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데 어떤 일도 네. 꼭 중간에 예. 그런 장애물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럴 때 뭐 예.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뭐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음. 어쨌든 뭐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지 뭐 이렇게 그렇죠. 하게 될 때 그런 일이 많죠. 네. 먹고 하기 싫은데 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그죠? 집에 있는 애들 얼굴이 떠오를 때 뭐 그렇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네. 뭐 최근에는 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최근에요? 네. 최근에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그렇죠. 네.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네. 그죠? 예. 그러면 살다가 이제 뭐 저도 문득문득 아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고 자유인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텐데 자유인님께서는 사는 게 힘들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면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뭐 대비책이나 대응책이 있으신가요? 큰 대비책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생각을 원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삶이란 원래 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죠. 고통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래도 그게 보통 위안이 잘 안 되던데. 네, 되게- 맞습니다. 되게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 이제 이런 저희 방송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직장 생활이나 혹은 뭐 삶 자체가 예. 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도 또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도 뭐 계속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위치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죠? 인문학적으로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죠. 앞서도 말했지만 살다 보면 아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라든지 이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와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기도 하거든요. 가령 뭐 그 사랑하는 가족이 큰 병이 걸렸다든지 그죠? 또 뭐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또 이제 저처럼 제 또래 중년 남성들이나 어른들은 이런 고통이 많아요. 자녀가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를 한다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심각한 고통이네. 그래서 이제 저희 또래들끼리는 이 재수를 하면 시간도 아깝지만 또 경제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죠? 그게 그래서 되게 많이 보통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뭐 평균적으로 물론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뭐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자녀가 재수를 하면 징역 1년 벌금 3천만 원 삼수를 하면 징역 2년 벌금 6천만 원 이런 선고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 일리가 있는 하더라고요.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험은 희소하지가 않죠.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인데요.
어쨌든 이런 그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면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당사자는 예외 없이 이제 고통에 빠지는데요. 이런 고통들은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원치 않는데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그 불청객과도 같은데요. 뭐 자연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뭐 고통을 원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네. 저도 이제 뭐 가족 중에 좀 이렇게 아프신 분도 있고 예, 그렇죠. 뭐 그런 저런 일들이 항상 있는데 근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네. 살면서 뭐 그렇게 약간 힘든 사연 없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들 뭐 그죠? 이렇게 예. 사연 하나씩은 다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고해다. 여기서 고해는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간들의 삶이란 행복한 순간은 잠깐뿐이고 대부분은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산다라고 본 거거든요. 어찌 보면 부처님은 되게 시니컬한 분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철학자 중에는 인생을 축복이라기보다도 고통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인데요. 아시죠? 염세주의 철학자죠. 네. 쇼펜하우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생사는 고통의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인생이란 가장 행복한 경우라도 겨우 견딜 만한 정도의 불행과 비교적 가벼운 고통 속에 사는 것이며 걸핏하면 권태라는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나는 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정도의 행복한 순간은 거의 없고 불행하지만 이 정도면 뭐 참을만해 라고 말하는 때가 그나마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행복의 시간은 잠깐이고 대부분은 불행 속에 살아간다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쇼펜하우어의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동의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죠. 또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긴 한 네.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니까 행복의 정도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쇼펜하우어의 주장이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아이를 낳으면 부모는 세상을 다 간진 듯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아이의 탄생이 마냥 축복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게 사랑스럽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쫙 보이죠. 그럼 그런 행복의 느낌이 영원히 계속될까요? 어떻든가요? 당연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애들이 뭐 예. 조금만 커도 예. 다들 그러잖아요. 잘 때 제일 예쁘다고. 그렇죠, 그죠? 그 애들 임신하고 있으면 빨리 세상에 나왔으면 싶지만 네, 맞아요. 이제 나와서 막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뭐 이러면 뱃속에 다시 들어갔으면 이런 거죠. 그 저희 아들이 그 기숙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네.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오고 일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네. 와이프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을 지나고 일요일 밤에 가잖아요. 그럼 더 행복해요. 그래서 아이가 꼭 행복의 원천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말씀하셨듯이 아이를 이제 처음 낳으면 되게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그 아이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죠? 저만 해도 기억해 보면 저희 큰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축복처럼 느껴졌는데 금방 고통으로 점철되더라고요. 우리 애가 잠을 안 자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새 울어도 되는 통에 저희 부부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네. 근데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대부분 같은 그죠? 경험들을 네, 하는 것 그죠? 같아요. 근데 그럼 이제 어릴 때는 그런데 애가 크면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이러면 공부를 안 해서 또 부모 속을 썩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잠깐의 행복과 긴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뭐 솔직하게 아빠의 심정을 네. 자녀한테 들려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예. 네. 어쨌든 뭐 저희도 자식이었다가 이제 부모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뭐 대부분의 자녀는 시대를 거쳐서 계속 부모 속을 계속 썩히는 예, 존재인 것 그렇습니다. 같긴 그죠? 하네요. 예. 네. 그럼 반대로 자녀가 없으면 행복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으면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주변에는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데 생기지 않아서 고통받는 부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낳아도 고통, 낳지 않아도 고통인 셈이죠. 이런 논리로 보면 인생은 고통의 역사다라는 쇼펜하우어나 부처님의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고통이란 반드시 나쁜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고통이 없다면 행복을 느끼기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래도 고통은 좀 견딜 만한 수준이어야 그죠? 된다라고 그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네. 견딜 만한 수준은 고통이라고 느끼지조차 않죠. 그죠? 그럴 수도 대부분은 있죠. 네.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그죠? 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철학자 중에 나는 쇼펜하우어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그죠? 이상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 선호는 각자의 몫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어쨌든 삶에서 고통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만 볼 일도 아니거든요. 쇼펜하우어의 주장이 그다지 유쾌하게 들리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주장에서 약간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위안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느낀다면 아 지금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가지는 위안입니다. 그 대부분의 인생이 고통의 역사고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어도 뭐 특별히 나쁜 상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상태다라는 셈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더 힘들어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위안이 되시나요? 별로 위안은 안 되는데요. 네.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들어보면 아 고통은 나 혼자만 겪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원래 인생은 고통의 역사고 누구나 살면서 고통을 겪는다면 특별히 나만 뭐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매도 왜 혼자 맞을 때는 좀 아프지만 여럿이 맞으면 좀 참을만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고통이 일반적인 거 정상적인 거고 예. 그건 뭐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은 다 똑같은 상황인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왠지 그렇다고 해서 막 위안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고통은 어쨌든 개별적인 느낌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네. 저의 주장으로도 뭐 위안이 별로 안 된다시니 네. 이제 진짜 본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쇼펜하우어는 인생 사는 고통의 역사다라는 말을 통해서 인생에서 고통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라고만 주장한 건 아닙니다. 한편으로 그는 고통 그 자체를 긍정하기도 했거든요. 그는 인생에서 고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이런 주장을 펼쳐요. 인간은 누구나 늘 얼마쯤의 걱정과 고뇌와 불행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걱정, 고뇌, 불행 같은 게 전혀 없다면 이것도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는 논리인데요. 이것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어떤 애가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꼴찌를 했어요. 근데 아이는 그 꼴찌 성적에도 아무런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바람직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 상황이라면 내가 왜 꼴찌를 했나라고 자책도 좀 하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내가 커서 뭐가 될까? 혹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뭐 그 친구는 되게 행복할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부모만 속이 터져 죽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상태는 그럴 텐데 길게 보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 비유를 들어볼게요. 배가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를 하려면 배 안에 무거운 걸 넣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배를 가라앉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만약 배를 누르는 힘이 전혀 없다면 중심을 잡지 못해서 약간의 파도만 쳐도 금방 넘어지고 말거든요. 우리 인생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행이 찾아와서 삶의 무게를 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넘어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결국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통은 더 큰 불행을 대비해서 면역력을 키워주고 때로는 항생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해서 어느 정도의 고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한테도 네. 그런 약간의 고통이 있어야만 온실 속 화초처럼 크지 않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네. 비유 같아요. 온실 속 화초. 성장하면서 고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 아이라면 온실 속 화초와 같습니다. 그런 아이는 살면서 약간이라도 고통이 찾아오면 이겨내지 못하고 꺾이고 말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의 고통을 너무 없애주려고 노력하는 거, 이건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일 자녀가 혼자서 인생을 헤쳐나갈 힘을 없애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네.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약간 뭐 조금이라도 다칠까, 뭐 네.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너무 좀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좀 그렇죠. 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보통 한 집에 여러 명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과잉 보호를 안 했는데 요즘 뭐 한 자녀 많아야 두 자녀다 보니까 걔가 뭐 혹시 잘못되면 어떠나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보호를 네. 하는데 이렇게 이제 부모가 먼저 나서서 과잉 보호를 해서 아이의 고통을 없애버리면 면역력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거든요.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만이 인간을 성숙시킨다. 멋진 말 아닙니까? 그죠? 멋있어요. 예. 니체는 역시 그 니체가 보기에도 인간은 고통을 피함으로써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고통과 맞서 이겨냄으로써 성숙해진다라고 본 거죠. 니체의 이런 주장은 실제 주변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왜 성공한 사람 중에는 나의 성공은 우리 부모가 뒤를 봐줘서 성공한 거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고통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 고통이란 자신이 성숙해지는 과정이었고 지금의 성공을 가능케 한 미끄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고통을 어쨌든 극복해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로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성공 못하고 고통만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대부분은 고통을 제대로 직면하고 이겨내지 못한 거죠. 물론 고통을 이겼다가 곧 성공은 아니지만 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를 죽일 정도다 이러면 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내가 좀 참을 수 있고 뭐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없기도 하겠지만 살면서 고통이나 불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하게 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공하기도 어렵거든요. 결국 인생에서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인데요. 고통이 나를 힘들게도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균형을 잡아주고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삶에서 만나는 고통을 너무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담담하게 즐기면서 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좀 더 성숙해진 자신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즐기기까지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쉬운 단계는 네. 아닙니다. 예. 살면서 어쨌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이 고통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죠? 오늘도 뭐 이렇게 그죠? 사실 뭐 사는 게 뭐 너무 쉬워요, 뭐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를 포함해서 네. 뭐 한 번쯤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 할까요? 네, 예. 좋습니다. 마지막은 한 줄 평 시간이죠, 그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느낀 점이나 인상적인 내용을 이제 자유인님 목소리로 한 줄 평 해주신다면요. 오늘의 한 줄 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삶에서 느끼는 고통은 내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한 자양분일지 모른다. 네, 그죠? 고통은 자양분 좋습니다. 오늘은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만나는 고통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니체 주장처럼 고통이 인간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인간은 고통을 피함으로써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맞서 이겨냄으로써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해서 이제부터 고통을 만나면 좀 피하기보다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